다음은 박주원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 문제는 많은 문제점들 속에서 또 법적 한계도 있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 사실상 좀 방치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금방 생긴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사건인데 그럼 일단 바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일단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개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연령대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연령대가 낮은 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연령대가 낮아질까? 이게 요즘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육 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생각이 미쳐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드려보려고 해요. 현재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피해자의 약 60%가 10대이고 또 가해자의 약 75%도 10대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연령이 피해는 14.1세. 피해 청소년 평균 연령이 14.1세고 또 특히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요즘 청소년, 아동의 범죄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즘의 아동, 그리고 요즘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예전 세대는 뭐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과거 컴퓨터 교육을 따로 받았어요. 컴퓨터 교육을 따로 받아서 이제 어떻게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디지털기기에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시대잖아요. 현실적으로 고된 노동과 육아를 함께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 울고 보채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쥐어주면은 사실 되게 잘 놀아요. 그리고 조용해지잖아요. 편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라 가지고 그러지 않고 육아를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그걸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접하고 태블릿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또 삶의 일부처럼 아주 다양하게 잘 다루기 때문에 터치 한두 번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은 만 3세 그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게임 눌러가지고 게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작고 아이들은 손가락이 또 빠르니까는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터치를 하다 보면 금방 더 잘 다뤄요. 그렇게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인데 좋은 일에만 쓰일 수 있으면은 또 이렇게 좋은 일에만 쓰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발전하는 기술만큼 우리 의식이나 법제도 이런 것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만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의 현상은 사회 교육 기능의 일부 실패로 볼 수 있고 가정 기능에서 일부 실패로도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 키우는 것은 또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논의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 불법 합성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성교육을 하는 게 될 텐데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게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범죄 예방 교육이나 성교육이 필요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못했다는 것도 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또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숨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제가 또 과거에 또 교사 경험이 있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책임은 1차적으로 학교하고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바빠요. 힘들어요. 돈을 벌어오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학교 현장 역시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맞춰서 하는 게 그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교육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성교육이나 범죄 예방 교육은 우리가 수업 시수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과외로 특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런 성범죄 교육이라든가 범죄 예방 교육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장애 이해 교육도 해야 되고, 다양한 교육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면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것들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업 시술을 짜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교육 과정에 무엇을 담고라는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절대 일개 학교나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도 해결하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다 사회 문제를 개인이나 교사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또 옛날에 아프리카 속담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온 마을, 적어도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를 사회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육아를 마을이 공동해서 그런 키운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은 당연하게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라는 것이 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관념이 당연하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의 2024년에서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온 마을 단위에서 했던 일을 단지 부모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는 것도 보이고, 지역 사회가 육아 그리고 교육 기능을 어떻게 좀 더 분담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분담을 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실질적인 관심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가정교육이 내실화가 되고 결국 이런 범죄 예방과도 직결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도 사건들을 하긴 하잖아요.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들을 하다 보면은 피의자, 가해자로 오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보면 아버님들이 또 같이 오세요. 아버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계속 머리를 저리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현장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부모님들은 몰랐어요. 아이들을, 근데 부모님들한테 제가 감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뭔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보기 힘든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의 근본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보완하면 좋겠는데, 제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하는 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공동 시스템, 이런 전체적으로 좀 아이들을 좀 보육, 교육 도와줄 수 있는 별도의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괄적인 말씀이었고, 이제 사건, 범죄 자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 법은 어때야하는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딥페이크 문제의 발생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상 환경,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의 매개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필연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램, 이런 도구를 활용하고 이것들을 거쳐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달 통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물은 인터넷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인터넷 해당 공간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주면 알아서 영상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결과물을 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해자가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이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이런 웹페이지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대화방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터넷 같은 가상 공간 역시 현실의 집이나 카페처럼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경찰 같은 주체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영역이라면 공권력이 나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적인 공간이라면, 대화방이라면 카카오톡 내 1대1 메시지를 경찰이 들여다보는 건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공간의 운영자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경찰 같은 공권력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해당 공간이 건전하게 활용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현재 일부 인터넷 공간 운영자, 사업자들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이 쌓여서 이런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 공간이든 온라인 공간이든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동일한 법체계가 적용되어야지 사람들에게 혼란 없이 법적 안정성을 줘가지고 이것이 범죄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현재 상황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를 한다면 그 해당 운영 사업자가 스스로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적어도 필요시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크게 제재를 받는 사업의 좀 운영을, 그렇죠, 사업에 지장이 있어야지 그렇게 좀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관련된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원하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윤을 얻기만을 원하면서 한국 법을 경시하는 그런 운영 행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마 또 이미 또 외국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법을 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국은 최근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영국의 법이 있는데 플랫폼 기업에 불법 촬영물 감시 삭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수익금이 6%였나? 그렇게 좀 과징금을 좀 세게 물리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아동보호 법안을 마련해서 아동 성착취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다고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2021년에서 아예 딥페이크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를 했어요. 이런 걸 제작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서 유해 콘텐츠 관리 및 책임 강화,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은 시 최대 5천만 유로, 약 740억입니다. 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불법 촬영물 근절 장치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을 비슷하게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수위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짜 영상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허위, 그냥 단순하게 사람 얼굴하고 그냥 전혀 맞지도 않는 그냥 사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것은 가짜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을 범죄로까지 처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피해자가 좀 기분은 나쁘지만 가해자를 주의 주고 넘기는 그 정도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정교한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받는 범죄도 충격도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은 근래에 늘어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시민들의 법강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이건 타당하다고도 보입니다. 현재 허위 영상물 제작자는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반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지, 반포의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개인 소장용이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1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을 사기를 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로 다루게 되는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법 체계적으로도 좀 못가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현재 우리 판사님들께서 거의 상한선으로 그렇게 처벌하시는 게 현실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10만 원짜리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을 하시고 중한 범죄는 중하게 처벌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형법들 사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당사자의 동의성을 좀 포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포의 목적이 있어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까 영국의 개정법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형사가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또 아예 못 만들도록 해놨잖아요. 또 프랑스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를 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긴 좀 나라들마다 좀 약간씩 느낌은 다르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이잖아요. 이런 음란 영상물에 자기의 얼굴이 합성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굴을 합성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물론 자기가 재미로 자기의 얼굴을 해서 한다는 건 그런 것들을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를 범죄로 취급을 하고 이것들을
그에 맞게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성적인 동영상 합성 자체가 범죄고 이런 일들이 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양한 피해 소개를 좀 소개해 주시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좀 피해자 가해자 연령